안녕하세요. 미성원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 교육업에 들어오기 시작한 게 공부하는 방법을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은 본인도 중2 때 처음으로 중간고사 볼 때 당황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중2, 중3, 고1, 고2, 고3 대학교 때 하도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많이 보셔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익숙해져 있는데 우리 아이들 중1짜리가, 초6짜리가, 중2짜리가 바로 중간고사를 보기 시작하는데 얘네들이 너무 기초적인 걸 모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도 처음엔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부는 배우고 익히고 시험 잘 보는 것에서 마무리되는데 시험 잘 보는 방법을 아이들이 대부분이 잘 모르고 관심도 없고 소수의 아이들만 어떻게 열정이 있다 보니까 찾아가는 거거든요. 이 찾아가야 알 수 있는 거를 알려주면 그냥 공부한 거 대비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캠프 때 아이들한테 워크숍도 하면서 많이 알려주는 민성원의 공부 원리 중에서 오늘은 시험 잘 보는 법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성원 연구소 이지수입니다. 아이들이요, 시험 전날 가지는 심리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하나는 빨리 시험 봤으면 좋겠다. 하나는 하루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요 두 가지거든요. 굉장히 다른 양태라고 봅니다. 빨리 시험 봤으면 좋겠다는 아이들은요, 머릿속에 있는 게 날아갈까 봐 빨리 시험 보고 싶은 거거든요. 준비 잘해서요, 틀림없이 저는 잘난 체하는 게 아니라요, 의지가 있는 친구들 같으면 적어도 중등에서는 만점 전교 1등 맞을 수 있는 노하우를 저는 가졌거든요. 저 이거 정말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시험이 다가왔을 때 두 가지 아이들이 시험을 기다려요. 공부를 정말 잘 봐서 이번에도 좋은 성적을 받고 싶은 아이도 시험을 기다리고요. 아예 공부를 안 해서 시험 때는 빨리 끝나기 때문에 3번 다 찍고 자겠다는 아이도 시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친구가 그 답안지 나눠주자마자 5분 만에 자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걔를 깨우면서 넌 어떻게 된 거냐? 다 풀었다 이거죠. 보니까 진짜 다 푼 거예요. 야, 그런데 너 25번하고 24번은 서술형이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 친구가 나중에 국민대 미대를 갔어요. 그때 제가 고3 때 배치를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배치를 해가지고 고대도 못 갈 친구를 서울 법대를 붙인 적도 있고 이 친구는 국민대 미대를 가서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 일이라는 거는 끝까지 모르는 거니까 너무 방심하지도 말고 너무 안심하지도 말고. 김신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성원 연구소 효자학원 원장 김신영입니다. 지금 시험 기간이고요. 그래서 이제 시험이 끝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진행 중인 분들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다음 주부터 이제 늦으면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학교도 있던데요. 아이들도 이제 시험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또 이제 어머니들은 그걸 대응을 또 해줘야 되고 준비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학생들과 어머니에게 모두 도움되는 방송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연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핸더리 원장 맡고 있는 이수연입니다. 저희가 초등 엄마 학교 끝에 그 핸더리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드게임 하나씩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비버타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도 나가보시죠. 네, 시험 전에 이제 시험 전 증후군이라고 해서 앞두고 이제 불안해지는 학생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심리적 증상은 뭐냐면 막연한 두려움으로 걱정과 긴장이 돼서 잠이 안 온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틀릴까봐 무섭다.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것 같다. 그리고 스스로 막 자책하거나 나 너무 못 치면 어떡하죠? 이러면서 나와 그 다음에 엄마까지 불안하게 만드는, 그리고 모든 것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느낌. 그리고 현실 감각이 없어져요.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또 이제 신체적 증상이 식욕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폭발하거나 두통, 복통, 어지럼, 그 다음에 손발이 막 차고 떨린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피곤하고 무기력해지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 왜 그러는 걸까요? 자, 네. 내일이 시험이니까 네. 잘 봐야겠다는 생각이 있는 친구들은 이런 증상이 있는 거고 네. 아까도 말했지만 잘 보겠다는 생각이 없는 친구들은 이런 증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사건을 놓고 긴장이 되는 거는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인간은 누구나 공부를 잘하고 시험을 잘 보겠다는 그 마음은 있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너는 어떤 상태가 가장 행복한 상태냐라고 물어봤을 때 공부를 잘하고 싶다. 미국도 마찬가지였고요.
상위권만 잘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은 다 갖고 있는 거고 성인들이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싶다는 거하고 다 비슷한 건데요. 그러니까 막연한 두려움, 걱정, 긴장감, 잠이 안 온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너무 잠이 잘 오는 경우도 있어요. 시험 때만 되면 잠이 잘 오는 경우도 있고 사실 시험 때는 그 100분 토론도 재밌다는 거 아닙니까? 벽만 보고 있으면 벽만 보고 있어도 시간이 잘 가는 게 공부를 정말 하기 싫은 게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너 왜 이러냐라고 할 때 본인들의 어린 시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비슷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사실은 중고등학교 시절 심지어 대학 시절에서도 이 시험만 없으면 네. 그것처럼 아름다운 시절이 또 있을까요? 그냥 친구들하고 놀고 수업만 듣고 한다면. 그런데 이 시험이 없다고 그러면 그냥 마지막에 추첨으로 대학을 뽑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합당한지 아닌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시험이라는 것은 전 세계 모든 학생들이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유독이 더 심리적하고 신체적 증상이나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다는 거는 시험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나라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모두가 덤벼드는 거고 두 번째는 시험이 나름대로 더 공정하기 때문에 덤벼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누군가가 그냥 슥슥 더 점수를 받을 수 있다면 이렇게 노력을 안 하겠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공부를 잘하고 싶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를 과연 없애려고 해야 될 거냐 아니면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잘 통제하고 조절해야 될 거냐 이거거든요. 그 성인들도 마찬가지처럼 한국이 행복감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행복감이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하죠. 이것 때문에 뭐 우울증도 많고 그렇다는 얘기가 드는데 이거가 과연 그 행복감이 높은 게 좋은 거냐 낮은 게 좋은 거라고 했을 때 높은 게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행복을 그 숫자로 얘기하면 행복 해피니스는 어치브 내가 얻은 것뿐에 원트 원하는 거거든요. 그럼 행복을 높이는 방법은 원트를 줄이든지 어치브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소유 아니면 에피쿠로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된다라고 해서 분모를 낮춰버리면 현재 갖고 있는 거에서도 만족감이 커지기 때문에 행복감이 높은 거죠. 이게 부탄 같은 나라가 행복감이 높다는 거죠. 맞아요. 왜냐하면 부탄 같은 나라 보면은 초등학교 유아 사망률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어린아이가 죽는 거를 부모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옆집도 죽고 저집도 죽으니까 많이 낳다 보면 몇 명만 산다고 생각하고 평균 수명이 50이 넘기 전에 백내장이 다 걸린다고 그럽니다. 엄청나게 걸린대요. 그러니까 40대에 백내장 걸려서 50대에 죽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수에 대한 것도 없고 아침에 화장실 가려고 그러면 100m씩 줄을 쓴답니다. 동네 화장실에서.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기다리는 동안에 즐겁게 얘기도 하는데 누구도 다 집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내 집에 화장실이 있는 거를 바라지도 않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어치브를 높이고 싶은 사람이 많은 거죠.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래서 이게 그 발전하고 있고 나름대로 사회가 공정하기 때문에 너희가 노력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이게 행복 지수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원트를 낮추고 내가 원하는 걸 낮추는 걸로 그 행복감을 높일 거냐.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하위권 하는데 무슨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하지만 내가 중위권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고 이 스트레스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관리의 차원이지 없애는데 집중을 하셔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이들이요 정말 좀 길게 보자고요. 우리나라에서 인생 최악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보는 게 바로 수능일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바뀐 입시에서는 8시 40분부터 5시 10분까지 아이들이 정말 가장 극한의 경험을 할 건데요. 저는 이전에 좀 이런 것들이 연습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에 대한 자아 이미지는요 충분히 중학교 때부터 시작되는 수많은 반복과 훈련으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민성원 연구소가 이런 것들을 도와드리는 곳입니다. 한번 같이 우리 방법들을 같이 모색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그 와중에 입시 상담이 또 들어왔습니다. 읽어볼까요? 네, 그레이스 장님 문의드립니다. 서울 일반고 1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실험 동아리를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실험을 밤 10시까지 하는데요. 기말 2주 전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발표 PPT 만드는 걸 아이가 너무 열심히 해서 정작 기말고사는 2주만 공부하고 시험을 봤습니다. 그 결과 영어랑 일본어가 2등급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의대를 가고 싶어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두 과목이 2등급이 떴다는 거는 고1이 과거로 치면 3에서 4등급이 떴다는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4% 상태에서 3에서 4등급이 두 과목이 떴다. 일본어는 단위수가 낮으니까 그나마 극복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영어는 단위수가 일반적으로 높잖아요. 그러면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이런 실험 동아리를 들어갔기 때문에 두 과목에서 미스가 났다라고 하면 실험 동아리를 들어갈 걸 예상해서 거기서 10시까지 수업을 할 걸 예상해서 겨울방학 때 수업 계획을 짰었어야 해요. 네. 그러니까 이 계획에서 미스가 난 거고, 그러니까 그 입시는 중요한 과목, 중요하지 않은 과목이 없고 상대평가로 되는 과목들은 다 중요한 과목이고 절대평가로 되는 과목들은 꼭 듣거나 A학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상황이 이렇다 그러면 두 과목이나 2등급이 떴다 그러면 방법은 이제부터 나머지 모든 과목을 1등급을 받아서 이 아이는 교과 전형은 이미 많이 힘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합 전형에서 일부 희망이 있는데 그것도 향후에 모든 과목이 다 1등급이 떴을 때는 가능하겠죠. 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케이스는 만약에 의대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나마 이제 10위권 대학까지는 어느 정도 기회가 있을 수 있지만 의과대학에서는 올 1.0을 받거나 한 과목 정도 2등급을 받는 친구들이 대다수일 거기 때문에 일단 그 서류에서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다각도로 정시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부터는 그 어떤 공부보다도 첫 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가 가장 우선시 돼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국어하고 영어, 수학은 모의고사 준비까지 같이 갈 거고 통합사회 통합과학도 수능까지 같이 준비하는 그런 밸런스를 찾아서 계획 세워서 가지 않으면 이렇게 아차하다가 한두 과목이 딴 과목은 굉장히 잘 봤는데 네. 이 한두 과목이 2등급이 떴다는 거는 이건 학생의 능력의 문제라기보다 계획의 문제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만만치 않아졌어요. 네, 행동적 증상을 좀 보시면 네. 시험 공부 대신 청소나 SNS 이런 거에 몰입한다 해서 회피 행동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고등학생들 보면은 이제 수행 평가에 너무 과몰입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미 만점 받게끔 준비가 됐는데 그거에 더 엑셀런스를 추구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지필고사를 좀 경외시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좀 나오게 이거는 되더라고요. 심리적으로 네. 증명이 된 현상인데요. 네. 그러니까 성공을 해야 되는데 성공에 대한 집착이 강한 반면에 자기가 실패했을 때 구실을 찾는 네. 방법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성취 경험이 없거나 정말 성공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없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그 어른들도 내일 만약에 중요한 그 축구 경기가 있는 축구 선수가 그 운동 전날 과격한 운동을 하다가 다리를 다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네. 이런 현상이 생각보다 심리학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실패한 거에 대한 원인을 찾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평상시에 시험 공부하는 루틴을 만들어 놓고 네. 그대로 움직여야 시험 성적은 잘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목표 세팅,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 민성원 공부 원리에서 이제 다루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이제 그 민성원 공부 원리에서 정말 사용되고 있는 그 워크북에 있는 내용 중에 시험에 관련된 이야기 갖고 와봤습니다. 시험 잘 보는 법은 제가 이제 그 공부 원리 처음에 20년 전에 처음으로 할 때부터 아이들을 캠프 때 불러다가 했는데 네, 아이들이 깜짝 놀래요. 이렇게 시험 공부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를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쵸. 근데 이 방법대로 공부했더니 여름방학 때 캠프를 이틀 동안 와가지고 공부하는 방법만 배우고 갔는데 다음 학기에 성적이 급상승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걸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우리 아이들은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MIT 대학에 처음에 들어가면 교수학습법센터에서 글 쓰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서울대학교에도 교수학습법연구센터가 있고 성균관대학교 대학생들도 교수학습법센터가 있어서
제가 성균관대학교 교수학습법센터가 처음 오픈했을 때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을 상대로 공부하는 법을 그 아이들한테 지도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모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많이 보는데 학원만 보내지 말고요. 시험 잘 보는 법에 대한 기본적인 노하우를 한 번쯤은 알려준 적이 있는지, 수업 듣는 법에 대한 노하우를 한 번쯤은 알려준 적이 있는지, 예습해라 복습해라고 얘기하지 말고 예습하는 법, 복습하는 법에 대한 노하우를 한 번쯤은 알려준 적이 있는지, 그걸 알려주지 않으면서 너 왜 수영을 못하는지 네.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내신 시험을 준비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 1, 시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자. 그래서 1번 보면 시험 기간, 그 다음에 시험 범위, 그리고 문제 유형들을 잘 파악한다입니다. 이거는 제가 중학교 때,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수석 졸업을 다 했잖아요. 네. 중학교는 500명이었고 고등학교는 900명이었는데 중학교 때는 중학교에서 서울대학교를 한 30몇 명 갔었고 고등학교 때는 70명 정도가 서울대학교를 가는 그런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했으니까 그냥 농어촌 학교에서 1등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다른 아이들하고 다른 점이 있었다는 거는 우리 때는 이제 디지털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전학년도 문제를 구하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운이 정말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저하고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같은 고등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를 나온 제 선배가 있었어요. 그 형이 또 엄청난 규범형이어가지고 모든 시험 문제를 다 컬렉션해 놉니다. 와, 그러면 중학교 올라가자마자 그 형이 봤던 시험 문제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복사가게 가서 그걸 다 복사를 했는데 거기다 제가 반드시 물어봤던 건 뭐냐 하면 형 이때 기술은 누가 가르쳤어? 국어는 누가 가르쳤어? 수학은 누가 출제자. 가르쳤어? 네. 출제자를 다 물어보고 하셨습니다. 그거와 같은 사람이 가르치는 거는 더 유심히 봤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처럼 뭐 디지털화가 되고 족보닷컴이 많은 그런 일이 많이 안 생기겠지만 그 당시에는 한 50% 정도는 문제가 똑같이 나와요. 네. 나머지 50%만 변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학교에서 이런 액션을 취하는 학생이 저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도 탁월하셨네요. 그 전략 면에서도. 예, 네. 그리고 저는 그 복사한 거를 절대로 학교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애들이 또 재복사하고 싶어 할까봐. 아, 그럼요. 고등학교 가서도 그 형을 또 찾아가가지고 그걸 또 받았죠. 운 좋았죠. 아, 그 형이 그러네. 고등학교 것도 다 받아줬거든요. 자, 선생님이 어디에서 문제를 출제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문제 출제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네. 고등학교 교사나 중학교 교사가 고급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개발해서 출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이 사람은 무언가 참고를 한다는 거죠. 참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뭘 참고할까요? 족보닷컴 참고합니다. 즉 다른 학교 선생님들은 이 시험 범위 내에서 뭘 냈는지를 보고 아이디어를 구하는 거예요. 똑같이 내지 않겠죠? 네. 그러면은 족보닷컴에 있는 문제를 다 풀어본다면 일단 선생님이 참고할 만한 문제를 내가 다 풀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거만 보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다른 학교 시험 문제를 그 과학 선생이나 수학 선생이 가서 구해오기가 그 선생님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학교 시험 문제만 중요하지만 이제 시험 범위가 비슷하다 그러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어떻게 출제했는지 보고 그걸 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수능 기출 문제를 응용합니다. 그 시험 범위 내에 있는 수능 기출 문제를 응용해요. 또 하나는 제가 봤을 때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참고서 문제 응용하는데 교무실에 들어갈 수 있으면 선생님이 책상에 꽂혀 있는 참고서가 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꿀팁인데요. 예, 네.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집에 가서까지 문제를 내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냥 이거 직장인이기 때문에 집에 가서 쉬고 싶지. 집에서 그저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학교 내에 있는 참고서에서 또 참고를 합니다. 똑같이 내는 게 아니고요. 참고를 해요. 그러면 요게 시험범위라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프린트가 또 시험범위죠. 그럼요. 프린트가 시험범위고 선생님들이 또 애들이 하도 불쌍하니까 중요한 거는 역설을 합니다. 역설하는 거에는 표시를 해야 돼요. 네. 이런 게 시험범위예요. 여기에 전체 공부의 대부분을 투입을 일단은 하셔야 돼요.
이거 이외에 공부를 하고 있으면 여기 공부에 투입할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시험범위 문제 유형들을 잘 파악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저희가 지금 보니까요. 통합사회나 통합과학 내신 대비반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네요. 이걸 다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내신 학원을 다니면서 설명을 듣고 있다 보면 이걸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학원을 많이 다니면 등급이 안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를 풀고 있어야 등급이 나오지. 이거를 설명을 듣고 있는 동안은 등급이 안 나고요. 설명은 풀다가 헷갈리는 것만 클리닉을 받는 게 시험 성적이 올라가는 방법이지. 시험 때 재밌는 수업을 칠판에 듣고 있는 거는 그거는 재미는 있지만 마음이 유의하는 데지만 성적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학생들 중에서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학교가 쉬울 줄 알고 갔더니 수학이 너무 어렵게 나오는데요. 라고 얘기를 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는 결과를 보지 않고 시험지만 본 거예요. 실제로 1등급 커트라인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네? 즉 어려운 문제는요. 변별을 위해서 내신 게 아니에요. 너도 틀리고 나도 틀리는 문제였던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과감히 생략해버리는 것도 어찌 보면은 기출을 분석하면서 좀 갖춰야 될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번 해볼까요? 네, 시험에 대한 힌트는 시험 보기 직전에 집중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시험 1, 2주 전에 수업 시간에는 특히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건 무한한 게 아니어서 한 방에 대학을 들어가는 거 하고요. 2방에 들어가는 거 하고 3방에 들어가는 거 하고 4방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아주 상위권 대학은 4방에 들어간다고 해서 더 쉽게 들어가지 않아요. 배우면 까먹고 배우면 까먹고 배우면 까먹고의 연속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 끝나고 나서 달달달 외웠던 거를 다 까먹는다. 그게 정상이에요. 시험이라는 게 달달달 외웠던 거를 시험날 다 풀고 까먹을 정도까지 가는 거지 그걸 오래도록 기억할 정도까지 기억을 하려고 그러면 공부량이 어마어마해야 되는데 네. 어마어마한 공부량을 할 만큼의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야. 모든 시험은 시험 직전에 달달달달 외워서 시험 치고 끝나는 수준으로 끝나는 거지. 이게 뭐 오랫동안 기억이 남다. 이거는 말이 아름다운 얘기지. 그렇게 운동선수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기 2주 전에 치밀한 계획은 시험 보기 3개월 전에 느슨한 계획보다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재밌는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학교들이요. 시험 1, 2주 전에도 진도를 나가고 있는 고등학교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때는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출제한 이후에 내시는 거랍니다. 그러면은 그 시험에서 아무래도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하실 게 너무 뻔하거든요. 직보입니다. 직보. 이거. 네. 그게 3번입니다. 네, 시험에 대한 중요한 힌트는 평소 수업 시간에 제시된다는 사실을 명심한다. 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밑줄을 쳐라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시험 문제 안 내는 거는 교사의 윤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중요한 거다 뭐 어떤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교과서에는 3줄 나와 있는데 프린트에는 한 페이지로 썼다. 그걸 틀리면 학생의 도리가 아닌데요. 자, 이렇게 썼는데도 같은 비중으로 공부한다? 이거는 안 되는 거고요. 좀 전에 이지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시험 보기 2주 전에는 선생님들은 간접적으로 힌트를 주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그때 얘기하는 거에 형광펜이나 볼펜으로 표시를 안 해놓는 것도 학생의 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신 학원에서 어떻게 성적을 잘 받아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출제자는 학교 선생님이라는 것, 네. 그다음에 학교 선생님이 아무리 까다롭게 내더라도 기본적인 교사의 도리가 있기 때문에 약간씩은 힌트를 주는 거를 못 듣는 거는 네 책임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4번 보시면 이게 흑백으로 되어 있는 종이에다가 이제 입체화를 좀 시켜야 되는 작업인데요. 교과서나 노트를 훑어보면서 중요하다고 표시되어 있거나 시험에 나온다고 예고되어 있는 내용은 더 하이라이트를 하고 찾아내서 정리해야겠죠. 네, 저는 별표를 치게 하는데요. 네.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하면 빨리 별표.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거야, 별표. 작년도에 나왔던 거야, 별표. 그런 식으로 별표가 많으면 일단 시험 공부하기 2주 전에 별표가 많은 것부터 외워 들어가기 시작해야 돼요. 네. 별표가 4개인 거, 3개인 거, 1개인 거 그거 다 외워지면 만점 받을 친구들은 별표가 없는 것까지 외워 들어가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지 않고 학원에 의존하면 이 별표를 못 칩니다. 그쵸. 여기서 감성을 빼고요. 정말 상식적이고 과학적이지 않나요? 별표가 많이 모인 부분은 출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먼저 쪼개셔야죠. 좋습니다. 네. 5번 보실게요. 선생님께 정중하게 질문하거나 교무실에 찾아가서라도 가능한 많은 시험 정보를 알아낸다. 이게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데요. 네. 학원을 다니거나 아니면 스스로 공부한 게 많은 친구들은 그 내신 시험에서는 선생님이 왕입니다. 네. 왕이기 때문에
선생님도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씩 아이들이 저한테 문제를 갖고 오면 그 문제 오류가 있으면 저도 이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 치밀한 경우에는 이 문제 오류를 다 지적을 해줍니다. 학교에서 문제 오류가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정답이 3번인데 4번을 하고 썼으면 4번이 정답인 경우에는 내가 오류를 지적해 줍니다. 이게 맞춰야 되니까. 근데 정답이 3번인데 우리 아이가 3번을 썼어요. 이건 지적 안 해줍니다, 제가. 왜? 이거 지적해줘가지고 딴 애가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틀린 거는 제가 지적을 해주는데 그때는 대학 논문까지 그 다음에 뭐 맹큐의 경제학까지 싸그리 다 뒤져가지고 네. 이 문제가 왜 오류인지를 제가 지적을 해줘요. 그 지선여고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경제의 3가지 문제.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1번. 무엇을 얼마나? 2번.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생산 방법에 대한 문제. 3번. 분배할 것.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네. 분배의 문제. 이게 맹큐가 만든 경제의 3대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게 교과서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는 그대로 나와요.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도 그대로 나와요. 3번째를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놨냐면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는 생산의 양과 그다음에 종류의 문제고요. 어떻게 생산할 것은 생산의 방법. 자본을 투입할 거냐 아니면 노동을 투입할 거냐. 분배는 그래서 그 소득이 노동자한테 많이 갈 거냐 자본가한테 많이 갈 거냐 임대차 한 사람한테 많이 갈 거냐. 이게 분배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맹큐의 경제학에도 이게 정확히 표현되어 있고 이진구 선생님 책에도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수능 기출문제에서도 분배의 문제하고 가로 열고 닫고 누굴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라 표시되어 있는데 저한테 이제 이 배운 친구가 분배의 문제라고 써봤는데 수업 시간에는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라는 거로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똑같은 거다. 그래서 얘가 감점을 받았는데 그 모든 거를 프린트 해줘가지고 제가 가져갔더니 선생님이 맞게 해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100점이 뜬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트라이를 해서 바꿔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끝까지 안 바꿔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네가 아는 내용과 선생님이 가르치는 내용이 차이가 있으면 즉시 선생님한테 물어보거나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이메일로 물어보거나 애들이 다 있는 데서 물어보거나 이게 물어봐서 확인을 하고 선생님이 강경하면 네 답을 포기하고 선생님이 원하는 답을 쓰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싸울 필요 없습니다. 네. 예, 이게 고쳐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고쳐주는 경우는 선생님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은 고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안 고쳐준다 그러면 이걸 행정소송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아주 이때부터 골치 아프기 때문에 그 헷갈리는 내용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바로 즉시 물어봐서 해결을 하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을 때 이제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면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이 문제는 시험에 안 나와라고 또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거 있으면 선생님께 질문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6번째. 네. 지난 시험을 잘 분석해서 선생님의 문제 출제 유형을 잘 파악한다. 요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게 일단 자기 학교 기출 문제는 무조건 분석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학교 기출 문제까지 같이 분석을 들어가는 게 요새는 쉽잖아요. 족보닷컴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7번째, 기존의 기출문제 유형을 파악한다. 자, 이게 간단하게 비슷한 얘기죠. 오늘은 시험 기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다음번에 시간을 갖고 또 시험 잘 보는 방법에 대해서 몇 차례 더 수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 핸더리. 자, 결과적으로